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 통쾌하고 재밌는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네요. 저는 딸 하나를 둔 아줌마입니다. 딸이 시집을 갔으니 나이가 꽤 있지요. 저희 딸은 지금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공부밖에 안 했던 딸이라 잘 놀지도 못하고 시간 나면 맨날 집에서 책 보거나 영화만 봐서 시집은 갈 수 있으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임용고시 합격하고 학교로 발령 날 때까지 남자친구 한 번 못 사귀어 보아서 내심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남자 보는 눈 못 길러서 나중에 나쁜 남자 만나서 마음고생 호되게 당할까 걱정되었던 것이었죠. 딸이 교사로 근무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너무 좋다고. 이 남자 없으면 숨도 못 쉴 정도로 내 삶이 전부가 되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해준 후 얼마 안 돼요.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나이도 되었으니 알겠다고 하고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냐고 물어보니 통신사 관련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설명해도 잘 모르겠고 그때까지는 그냥 자영업 하는구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엄마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업하는 남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는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요. 저도 남편이 사업해서 망한 적이 몇 번 있어서 마음고생을 정말 크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위 될 놈 왠지 모르게 썩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풍기는 분위기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날라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딸에게도 은근슬쩍 정말 괜찮은 사람 맞냐고 엄마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후에 결정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해보았지요. 제가 말 하나마나 딸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완강하게 결혼을 원했고요. 그렇게 결국 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결혼하고 3년은 정말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사위도 장인어른 장모님 하면서 자주 찾아오고 챙겨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위를 보니 결혼 전 사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 미안해질 정도였지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났을까 사위가 사업 관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빌리려고 하더라고요. 한 1억 정도요. 그래서 애 아빠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빌려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업하는데 무슨 돈을 어떻게 쓸 거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도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사위 모습에 안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부부 현금으로 당장 1억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 마련하려면 당장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던가 대출을 받던가 해야 하는데 그건 무리이다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이 사위 생각한다고 덜컥 돈 1억 빌려준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큰 돈 빌려줄 돈 없다. 당장 통장에 생활비밖에 없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로 먹고 사는데 무슨 수로 그 큰 1억을 갑자기 마련하냐? 1억은 안 된다. 어떤 곳에 쓸지 제대로 대답하지도 못하는 놈한테 뭘 믿고 1억을 빌려주나?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 대신 2천만 원 정도는 마련해 줄 테니 그걸로 어떻게 해보게나 라고 했지요.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사위의 얼굴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렇게 2천 빌려주기로 하고 딸네는 돌아갔습니다. 사위가 돈을 빌려가고 나서 몇 주 뒤 딸과 사위가 집에서 1박 2일 자고 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썩어 빠진 사위놈이 정체와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이었죠. 딸은 애들 수학여행 때문에 다음날 일찍 온다고 하였고 사위놈만 저희 집에 와서 자게 되었지요. 저희 집이 옛날에 지은 기와집이에요. 문도 일반 아파트에 있는 나무 문이 아니라 창호지 문으로 되어 있고요. 옆방이라 할 것도 없이 말소리가 다 들립니다. 사위놈은 거실 바로 옆 딸 방이 있었던 곳에서 자게 했고 저는 거실에 이불 깔고서 잤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거실에 뜨겁게 보일러 틀고 지지면서 자거든요. 남편은 방에 있는 침대에서 잤고요. 그런데 등을 찢으면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사위가 와서 신경이 쓰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눈만 조용히 감고 있는데 작은 목소리로 사위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제 3천 남았다. 2천 장인한테 빌렸고 5천 우리 엄마한테 땡겼고 3천 남았네. 아씨, 돈 언제 갚냐. 괜히 빚까지 내서 도박해가지고 이 꼴 났네. 나 이거 마누라한테 걸리면 진짜 끝장이야. 마누라, 나 도박 빚진 거 몰라. 그냥 나 가게 2호점 낸다고 돈 필요하다고 핑계댔지. 저번에 나 룸 가서 아가씨들이랑 논 것도 들킬 뻔했잖아. 야, 우리 마누라 내가 첫 남자인 거 알지? 겁나 순수해. 누가 봐도 티나는 거짓말을 해도 다 믿는다. 우리 마누라 착하긴 한데 그래서 질려. 야, 나 여자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 아, 농담이야, 농담. 야, 됐고 오늘 장인한테 3천 더 땡기려고 온 건데 타이밍 못 잡았다. 내일 꼭 빌려야 하는데 나 1억 안 만들면 진짜 빚쟁이 찾아오고 난리 난다. 아, 장모년이 옆에서 방해한다고. 그 18년 콱 뒤졌으면 좋겠네. 냄새나는 노인 한 명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한다. 나 힘들다, 형씨가. 내가 이러고 살아. 노인네한테 돈 3천 꾸려고 빌빌대고. 에휴, 야, 끊어라, 피곤하다. 다음 주에 만나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녹음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중간부터 녹음을 했습니다. 판이나 TV에서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본 덕인지 덜덜덜 손을 떨며 핸드폰 녹음기를 켰네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녹음기를 킨 채 눈물을 삼켜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울분이 터지니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목으로 울음을 계속 삼켜냈지요. 그리고 든 생각은 이놈 새끼 어떻게 해주지? 이딴 놈한테 우리 딸이 시집을 갔다니 라는 생각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보다 저희 딸 몰래 여자를 만나고 도박을 했다는 것에 대한 화가 더 컸네요. 저보다 더 상처받을 딸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만 했네요. 아침이 되고 딸이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딸이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거실에서 딸과 사위와 남편은 선물을 구경하고 저는 아침밥을 차리느라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장인어른 돈 3천만 더 땡겨주실 수 없냐고 하면서요. 딸은 사위한테 뭐야 나한테 이야기 없었잖아. 무슨 돈 이야기를 또 해. 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요. 저는 주방에서 보쌈 김치를 썰다가 화가 폭발해서 거실로 가 사위놈 귀싸다구를 때렸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고 남편은 뭐하는 짓이냐고 했지요. 저는 비닐장갑을 벗고 핸드폰을 켜서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이게 진짜냐고 묻고 딸은 너 드디어 미쳤구나 하면서 사위를 때렸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니야 오해야 나도 모르겠어 난 저런 말 한 기억이 안 나 라며 변명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사위 얼굴을 때리려고 하자 사위가 제 손을 팍 하고 잡더라고요. 남편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사위를 잡고 넘어뜨렸고요. 저는 주방에서 보쌈김치를 가져와 사위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악! 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 국물에 젖은 사위가 소리치더라고요. 해도 이건 아니죠. 화풀이 정도가 있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아씨 진짜 김치 냄새 씨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은 눈이 돌아갔습니다. 온갖 욕과 함께 그래 김치 냄새 난다고? 김치 냄새 난다고 욕했지? 후회하게 해주마 하면서 김치국물 묻은 와이셔츠를 팍 하고 찢어버렸네요. 다시는 내 집에 발들이지 마! 하고 위통이 벗겨진 사위를 쫓아냈고요. 딸은 그런 사위를 향해 온갖 욕을 하면서 마당에 개똥 모아놓은 걸 삽으로 퍼서 밖을 나가고 있는 사위놈한테 뿌렸고요. 사위놈이 제 딸을 때리려고 하길래 저와 남편이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딸이 본인이 들고 있는 삽으로 사위놈을 같이 때리려고 하니까 무서웠는지 아씨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가만히 안 있어 나도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사위놈을 집에서 쫓아내고 마당에서 남편과 저와 딸은 한참을 부둥켜 울었네요. 그 이후 정말로 사위놈은 술 먹고 저희 집을 찾아왔었고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신고했습니다. 사돈한테도 이 사실을 전부 말하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사돈댁이 조치를 취했는지 다시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고요. 결국 딸과 그놈은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사위놈은 빚 때문에 가게를 팔고 본가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완강히 말리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네요. 그리고 딸도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딴 쓰레기 놈을 만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어쩌겠어요. 딸도 이번 계기로 성숙해지길 바라고 저희 가족도 더 끈끈해지길 바라야겠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네요. 참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이렇게나마 속풀이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었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며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민석과 딸 소라와 함께 한적한 동네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을 벌었고 덕분에 저는 전업주부로서 소라를 키우며 집안 살림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주말마다 가족끼리 맛집을 탐방하거나 가까운 산으로 나들이를 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결혼은 꽤 계산된 선택이었어요. 결혼 전 저는 여러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며 엄청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이놈 저놈과 몸을 썩으며 지내다 뜻밖의 임신임을 알게 됐었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성실하고 호구구가 될 만한 사람이 민석이었어요. 민석은 대기업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책임감도 있어 보였죠. 저는 민석의 성실함을 철저히 이용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민석이라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생 책임져 주겠지라는 얕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민석이를 완전히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석은 저를 좋아하면서도 항상 저 멀리서 바라만 보던 말 그대로 어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물고기 같은 존재였죠. 저는 민석의 그런 점을 철저히 이용했어요. 살짝 미소를 던지고 몇 마디 다정하게 건네며 너 정말 특별해 같은 말을 흘리자 민석은 금세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민석은 저에게 절대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렇게 아무 감정 없이 민석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결국 저는 민석에게 제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며 다급히 결혼을 추진했고 마음속으로는 DNA 검사만 하지 않으면 절대 들킬 일은 없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계산해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석이도 회사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소라가 안정된 모습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행이다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병실 침대에 붙어있는 혈액형 표기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 혈액형에서 B형이 나올 수 있나? 라는 말이 흘러나왔죠. 민석은 궁금했는지 지나가던 의사에게 가볍게 물어봤어요. 혹시 A형과 O형에서 B형 아이가 나올 수 있나요? 의사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O형과 A형 부모 사이에서는 B형은 나올 수 없어요. 순간 민석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석이 갑자기 차를 멈추고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소라, 정말 내 딸 맞아? 저는 민석이 워낙 호구 같아서 그냥 털어놔도 별일 없겠지 싶었어요. 이미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이쯤 되면 민석도 그냥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했죠. 결혼 전에 있었던 일과 소라의 진짜 친부가 누구일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민석은 제 얘기를 듣고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차에서 내리면서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라가 상처받지 않게 당장은 아무 일 없는 척 할게. 하지만 우리 사이는 끝났어. 앞으로 내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알아둬. 그 말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워서 오히려 크게 소리치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 민석은 저와 완전히 선을 그었고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어느새 소라는 고등학생이 됐고 민석은 저를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제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고 집안에서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민석과 소라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늘 그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저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소라도 사춘기라 그런지 점점 저를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죠. 소라가 민석에게만 마음을 터놓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점점 더 집안에서 제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공허하고 쓸쓸한 기분에 집안일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외로움이 깊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매칭 앱을 깔게 됐어요. 누군가와 대화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재민이라는 대학생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있었지만 재민은 저를 진짜 사람처럼 대해줬고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그 다정함이 저를 얼마나 흔들어 놨는지 모를 거예요. 재민과 만나면서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고 그의 다정함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는 늘 새로운 장소를 찾아내 저를 데려갔는데 호숫가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라고 진지하게 말하던 재민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뛰게 했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을 안겨줬죠.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걷기도 하고 조용한 책방에서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런 순간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재민과의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특별했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돈은 제가 더 많이 썼지만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과거의 실수로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처지였으니 내가 가사 일을 하고 민석이 벌어오는 돈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재민과의 여행 계획에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우리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 가요. 나는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현실의 무게를 모두 잊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날 집에 들어왔는데 묘하게 허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안방으로 갔더니 남편의 옷과 짐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불안한 마음에 소라방으로 달려갔는데 거긴 아예 가구까지 전부 비어 있었어요. 패닉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민석의 목소리는 너무 차가워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 같은 건 내 인생에서, 아니 소라와 내 인생에서 필요 없어. 변호사가 금방 연락할 거야. 그리고 내 그 더러운 짓거리 소라가 먼저 다 알고 있더라.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결국 위로받고 싶어서 재민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의 따뜻한 말과 손길이 그 순간에는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다가 제가 자주 입던 코트에서 뭔가 낯선 감촉이 느껴졌어요. 안주머니를 뒤져보니 소라가 남긴 편지들이었어요. 그 코트는 재민을 만나기 전 자주 입던 옷이었거든요. 편지를 펴보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모텔 앞에서 엄마랑 어떤 남자랑 들어가는 거 봤어. 제발 그러지 마. 두 번째 편지에는 좀 더 긴 글이 있었어요. 엄마는 우리를 배신했어.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니까 제발 돌아와. 다시는 그러지 말아줘.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읽었을 땐 정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힘들었어.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는 사실도, 엄마가 다른 사람과 만났다는 것도. 하지만 아빠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아빠는 내게 말해줬어. 소라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다. 평생 지켜줄게라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아빠랑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 라고 적혀 있었어요. 결국 민석과의 이혼이 진행됐고, 저는 위자료랑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야 했어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사채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후에 재민이가 한 말이었어요. 내가 나이 든 너 같은 여자를 왜 책임져? 이젠 돈도 없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없을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던 재민이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수많은 밤들이 결국 돈 때문에 한 거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죠. 진짜 호구는 제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지방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밤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40대에 저 같은 사람이 인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채 빚 갚는 데만 전념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어리석은 선택들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과 신뢰를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말을 내뱉어서 문제를 만들고, 또 어떤 이들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말을 해서 화를 부릅니다. 혹시 말실수 때문에 후회하고 골머리를 썩혀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무심코라도 남에게 하면 안 되는 말, 단 한 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싸우지 않는 대화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은 바로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닌 감정에 잘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 생각을 부정당하면 기분이 상하기 마련이죠. 상대의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이에게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정이 상하면 그 비판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만 야기하며 상대를 설득하여 변화시키기보단 그저 서로의 신뢰, 관계만 깨뜨리게 됩니다. 부부지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제1,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밀이라고 할 것이 없죠. 너무나 가깝다 보니 말도 함부로 하고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단점만 보고 지적한다면 이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겁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점점 더 험한 말을 주고받게 되고 나중에는 파국에 이르게 되기가 쉽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나를 향한 부메랑이 되어 날아옵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은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자신을 탓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해서 정당화하려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데 사회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에 억울해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바탕으로 편향적 사고를 합니다. 과거 이슬람의 한 종파, 인섭의 섬을 창시한 수피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온갖 수련을 거친 끝에 거의 완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루는 강변을 걷고 있는데 대낮부터 웬 젊은이가 여인을 품에 끼고 술을 마시고 있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슬람 사회는 술과 간음을 매우 혐오하죠. 이를 본 수피는 쯧쯧 혀를 차면서 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강에 떠있던 배가 전복하여 여러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피가 수영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동안 그가 비난하는 그 젊은이는 바로 강에 뛰어들어 여러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에 흠뻑 젖은 몸으로 수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 구했으니 당신이 남은 한 사람을 구해주시오. 그리고 내가 안고 있던 여, 이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이며 내가 마시던 것은 술이 아니라 물이라오. 이 말을 듣고 수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던 자신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한 명도 건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심히 부끄럽게 여겨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피는 크게 뉘우치고 더욱 깊은 수련을 거듭하였고 이슬람 신비주의의 한 분파, 수피즘의 위대한 창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저 역시도 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어제 집 앞에 전깃줄에 부리가 노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에게 황금뿌리 까마귀를 봤다고 말하자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그렇듯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제가 결국 아들에게 너도 황금뿌리 까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검색해서 보내준 노랑부리 까마귀. 가끔 엉뚱한 소리 잘하는 제 말을 뭐든 걸러 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지 증거를 갖다 대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지? 아는 것에 대해선 쉽사리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온 습관 속에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아니라 아니다 로 일관하는 일이 많아졌죠. 자신이 살아온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것은 부끄럽거나 잘못된 게 아닌데 말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는 그의 산상수훈 설교집인 은혜의 각성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